안녕하세요. 평생 치열하게 살다가 드디어 노년에 유유자적함을 찾은 60대 중반 할머니입니다. 삶의 여유라곤 찾아볼 수 없었던 제가 오늘처럼 느긋한 오후를 보내고 있으려니 영 적응이 되질 않네요. 그래서 이 시간을 이용해 뭐라도 해보자 싶어 고민하다가 평소에 굉장히 즐겨 듣던 이곳에 내 이야기도 한번 보내볼까 해 글을 써봅니다. 제 고향은 대전입니다. 하지만 성인이 되자마자 혼자 서울로 상경을 했죠. 대전에도 일자리가 없던 건 아니었지만 저는 가족에게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주정뱅이 아버지와 아버지에게 무조건적으로 복종하며 제게 기대기만 하던 엄마, 그런 가정환경 속에서 방황하며 사고란 사고는 다치고 다니던 여동생에게서 말이죠. 고등학교를 졸업한 날, 저는 모두가 잠든 새벽을 틈타 최소한의 집만 가지고 집에서 도망을 쳤습니다. 아무도 저를 찾지 못하게 수많은 사람이 모여든다던 서울로 말입니다. 서울로 상경한 저는 한 시장의 속옷가게에 일자리를 얻었어요. 비록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지 않고 일을 하는 건 매우 고됐지만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눅눅한 방 한 칸짜리 반지하 월세방이었지만 퇴근 후 적어도 술 먹고 고함을 지르거나 폐악을 부리는 아버지와 밤새 저를 붙들고 영양가 없는 하소연을 하는 엄마가 없는 곳에 두 발 뻗고 누워 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좋았거든요. 이후 저는 23살에 가게 사장님의 소개로 만난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투박한 겉모습과는 다르게 무척이나 상냥하고 다정한 사람이었어요. 저는 저희 아버지와는 아주 딴판인 남편이 참 좋았습니다. 남편의 고향은 경상도의 한 시골로 남편 또한 저처럼 돈을 벌기 위해 혼자 서울로 상경해 라면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죠. 하지만 저와는 다르게 남편의 집안은 굉장히 화목한 가정이었습니다.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며 자식들을 열심히 키워낸 자상한 시부모님과 일찍 결혼해 부모님과 함께 농사일을 하는 남편의 형, 그리고 남편보다 6살 어리지만 누구보다 착하다던 여동생까지 말이죠. 남편의 고향에서 결혼식을 올린 후 저와 남편은 다시 서울로 올라와 방 2칸짜리 전셋집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결혼한 지 1년 뒤 남편과 시어머니의 부탁으로 우린 서울의 대학에 합격한 시누이와 함께 살게 되었어요. 남편은 그런 제게 무척이나 고마워했죠. 어린애 혼자 타지에서 지내게 하는 게 너무 불안했는데 당신 덕분에 걱정을 덜었어. 시누이라곤 해도 생판 남이라 불편할 텐데 이해해줘서 정말 고마워. 시누이는 정말로 착한 사람이었어요. 언니 하며 저를 무척이나 따랐고 밥값이라도 하겠다며 저와 남편이 퇴근하기 전에 청소며 빨래를 도맡아 하곤 했어요. 아유, 아가씨, 공부하기도 바쁜 대학생이 뭐 이런 걸 자꾸 해요. 내가 퇴근해 산다니깐요. 아이, 통화할 때마다 엄마가 얼마나 잔소리를 하는 줄 알아요? 몸 약한 새언니 부려먹지 말고 집안일은 네가 미리미리 해놔라. 새언니 퇴근하면 어깨 좀 자주 주물러줘라. 절대 새언니 귀찮게 하면 안 된다. 어우, 귀에 아주 딱지가 앉을 정도라니까요. 그런 아가씨와 지내는 일은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오히려 남편과 둘만 지낼 때보다 더요. 화목한 가족이라는 게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충만하게 만들어주는 존재라는 걸 남편과 결혼한 후 깨닫게 된 거죠. 언니, 이번 주말에 쉬죠? 우리 영화 보러 가요. 동기들이 그러는데 이번에 개봉한 영화가 그렇게 재밌대요. 그럴까요, 그럼? 아가씨 친구들이랑 가지 않고요. 에이, 전 새언니랑 노는 게 제일 재밌어요. 참 행복한 나날들이었습니다. 유일한 걱정거리는
결혼 초 유산을 한 번 한 이후 저희 부부에게 아이가 통 생기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그러다 결혼한 지 5년 만에 드디어 소중한 생명이 제 복중에 다시 찾아오게 되었죠. 하지만 그 기쁨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임신한 지 2달 만에 제가 또 유산을 하게 되었거든요. 망연자실한 저는 온종일 집에 누워 울기만 했어요. 어렵게 가진 아이를 그것도 2번이나 지켜주지 못한 제가 너무나도 원망스러웠죠. 남편은 그런 저를 보며 무척이나 안타까워했지만 남편도 때마침 벌이를 늘리기 위해 택배기사로 이직을 했던 터라 저를 잘 챙겨주지 못했습니다. 유산 후 몸과 마음이 모두 약해져 일까지 그만두게 된 제 곁에부터 절 간호한 건 우리 시누이였어요. 시누이는 우는 저를 끌어안고 함께 울어주기도 했고 미역국과 전복죽을 끓여다 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죠. 새언니, 이러다 언니 쓰러지겠어요. 우리 조카가 너무 일찍 떠나간 건 저도 너무 가슴 아프지만 그래도 저한텐 새언니가 더 소중해요. 우리 오빠한테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러니 제발 기운 좀 차려요. 그런 시누이의 정성에 저는 한 달 만에 자리를 털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마지막 진료를 받던 날 의사가 제게 해준 말에 남편과 전 아이를 포기하기로 했죠. 선천적으로 자궁이 약하신 데다 이미 2번이나 유산을 하셔서 더 이상의 임신은 위험합니다. 운이 좋게 임신에 또 성공하신다고 해도 유산할 가능성이 커요. 김혜경 씨 목숨마저 위험해질 수도 있고요. 남편은 제 목숨이 위험할 수 있다는 말에 질색팔색을 했습니다. 소식을 들은 시부모님께서도 마찬가지였고요. 함께 진료실에 들어간 시누이는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를 상상하며 울먹이기까지 했어요. 그렇게 제가 유산을 한 지 2년 후 결혼을 하게 된 시누이는 저희 부부와 분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시누이가 결혼할 사람이라며 남편과 제게 시매부를 인사시키고 난 이후 저는 결혼을 거세게 반대했었어요. 아가씨, 이 결혼 꼭 해야겠어요? 미안하지만 그 사람 저 정말로 마음에 안 들어요. 어떻게 결혼하면 손윗사람이 될 아가씨 오빠를 처음 만나러 오는 길에 슬리퍼를 신고 올 수 있어요? 시종일관 껄렁한 표정에 바닥에 침 찍찍 뱉는 것도 그렇고 어디서 그렇게 양아치 같은 사람을 데려왔어요? 정말 그 시절 대학까지 졸업한 우리 착한 시누이의 남자 보는 눈이 왜 이렇게 낮은 건지 이해할 수가 없더라고요. 시누이는 무슨 콩깍지가 쉬었는지 그런 저를 열심히 설득하더라고요. 새언니, 그 사람 그래 보여도 착한 사람이에요. 작게나마 자기 사업도 열심히 꾸려나가고 있고요. 게다가 저랑 둘이 있을 땐 얼마나 다정한데요. 저 정말 잘 살게요. 언니랑 오빠만큼은 못 되어도 거기에 버금가게끔 노력하면서요. 제 결정 한 번만 믿어주세요. 남편 또한 그 남자를 영 탐탁지 않아 했지만 시누이의 인생이니 알아서 하게 두자고 제게 이야기하더군요. 우리가 이렇게 반대를 했는데도 강행하겠다는 건 지 선택이니 내버려둬. 자기가 책임져야 할 인생이야. 대신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정인이가 나중에 혹시라도 후회할 일이 생겼을 때 언제든 돌아올 수 있도록 뒤에서 든든하게 지켜보고 버텨주는 거라고 생각해. 남편의 말에 저는 하는 수 없이 시누이의 의견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시누이는 시댁 식구들의 걱정스러운 시선 속에서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죠. 다행히 시누이는 별다른 잡음 없이 잘 살아가는 것 같았어요. 하나 걱정인 건 시매부의 사업 내용이 자꾸만 바뀌었다는 겁니다. 아가씨, 남편 차가 퍼져서 검사를 받아봐야 할 것 같은데 시매부 카센터 위치 좀 알려줄 수 있어요? 사실 그 사람 2달 전에 그거 그만뒀어요. 무슨 주유소를 차린다고요. 기름값이 이제 많이 오를 거라나요? 네?
아니, 카센터도 차린 지 1년밖에 안 됐잖아요. 그것도 차에 대해 아는 거 하나 없어서 사람을 2명이나 고용해가지고요. 바깥일이야 그 사람이 알아서 하겠죠. 그래도 집에 돈은 잘 가져다 주니까 별 문제 없을 거라고 믿고 있어요. 너무 걱정 말아요, 새언니. 시누이는 머쓱한 말투로 심해부를 항상 감싸주었지만 저는 영 탐탁지 않았어요. 그렇게 시누이의 집안에 혹시 무슨 일이라도 터질까 조마조마할 즈음이었습니다. 사건은 시누이네 집이 아닌 의외의 곳에서 크게 터져버렸죠. 여보. 바로 시누이가 결혼한 지 2년 만에 남편이 과로로 쓰러져 버린 겁니다. 당시 남편은 새벽에 나가서 아주 늦은 밤에 들어오길 반복했거든요. 2번째 유산 후 제 몸이 많이 약해져 일을 쉬던 저 대신에 더 열심히 돈을 벌어야겠다면서요.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당시 택배기사들은 일한 만큼 돈을 더 벌 수 있었거든요. 여보,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쉬엄쉬엄 해. 그러다 정말 당신 큰일 날까봐 너무 걱정돼. 걱정하지 마. 나 아직 30대 중반밖에 안 됐는데 뭘. 더 나이 들기 전에 돈 많이 모아놔야 노후에 당신하고 행복하게 살지. 남편은 저의 걱정에도 항상 괜찮다며 웃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남편을 더 뜯어 말려야 했어요. 남편의 말처럼 설마 별일이야 있겠어 싶었던 제 안일함은 결국 우리 집안에 커다란 비극을 몰고 오고 말았죠. 저렇게 대화를 한 후 출근한 남편은 2번 다시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뇌출혈이었어요. 한적한 주택가에 세워져 있던 남편의 트럭은 다음날 새벽이 되어서야 누군가의 신고로 발견되었죠. 아마 몰려오는 피곤함에 잠시 트럭을 세우고 잠이 들었다가 그대로 쓰러진 것 같다고 의사가 말하더군요. 일찍 발견되었으면 살 가망이 있으셨겠지만 너무 늦게 발견되었어요. 정말 유감입니다. 믿기지가 않았어요. 아침까지만 해도 환하게 웃으며 나갔던 남편이 이제 2번 다시 제 곁으로 돌아올 수 없다뇨. 소식을 듣고 달려온 시누이와 시댁 식구들 모두 너무 허망한 남편의 죽음에 차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망연자실에 정신 나간 사람처럼 온종일 남편의 영정사진 앞에만 앉아 있었어요. 저와 세상을 연결해주는 유일한 끈이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남편의 죽음으로 인해 저는 다시 외톨이가 된 거죠. 남편의 발인 이후 그런 제가 걱정이 되었는지 시누이는 제게 매일같이 찾아왔습니다. 당시 시누이는 임신 초기였던지라 각별하게 몸조심을 해야 했던 시기였건만 시누이는 자신보다 저를 더 먼저 챙겼어요. 아가씨, 그만 와요. 그렇게 매번 무리하다가 저처럼 유산이라도 되면 어쩌려고 그래요. 제 걱정은 말고 새언니 몸 먼저 챙겨요. 매일 넋이 나간 사람처럼 하루 종일 집에서 먹지도 자지도 않고 이러고 있잖아요. 새언니, 오빠까지 보낸 마당에 언니까지 잘못되면 저 정말 못 살아요. 네? 시누이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저를 살뜰히 챙겨주었어요. 더 이상 시누이와 저를 이어주던 남편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데도 말이죠. 아가씨, 아기를 유산했을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아가씨가 없었으면 저 정말 어떻게 살 수 있었을까요? 너무 고마워요. 고마우면 이제 정말 다 털고 기운 차려요, 새언니. 그래야 뱃속 아기가 태어났을 때 이번엔 새언니가 절 도와줄 수 있잖아요. 절 위해서라도 힘내자고요, 새언니. 남편이 세상의 빛으로 저를 이끌어 주었다면 시누이는 그야말로 저를 위기 때마다 구해준 구원자와도 같았습니다. 저는 시누이의 응원 속에
다시 마지막 남은 힘을 짜내어 살기 시작했어요. 일을 하고 있지 않았던 터라 바쁜 시매부를 대신해 임신한 시누이를 보살피며 시누이와 함께 육아 정보를 찾아보고 육아용품도 함께 구매하면서 마치 제가 임신한 것처럼 정성을 다했죠. 그렇게 저는 곧 태어날 시조카를 생각하며 매일매일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아이가 없던 제게 다른 사람도 아닌 시누이의 아기는 곧 제 아이와도 같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시누이의 몸조리를 해주겠다고 먼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시누이는 제게 미안하다며 거절하려 했지만 저는 무조건 제가 하겠다며 고집을 부렸어요. 저만큼 시누이를 살뜰히 보살펴줄 사람은 시어머니를 제외하곤 없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워낙 멀리 사시기도 했고 연로하셨던 터라 서울까지 올라와 시누이를 챙기기엔 다소 무리가 있었거든요. 저는 잠시나마 저희 집에서 묵게 될 시누이와 아기를 생각하며 열심히 방을 꾸몄습니다. 아기를 위한 침대와 아기용품, 심지어는 모빌까지 매달아 놓을 정도로 설레는 마음으로 말이죠. 그렇게 시누이는 출산 예정일에 맞게 진통을 느끼고는 분만실로 들어갔고 저와 시부모님은 분만실 옆에서 시누이의 출산이 끝나기를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들어간 지 6시간이 됐는데 왜 아직도 소식이 없다니? 그리고 박서방은 왜 아직까지 코빼기도 안 보이는 거야? 일이 좀 바쁘다나 봐요. 워낙에 공사다망한 사람이라 그래도 아이가 태어나기 전엔 오겠죠. 시누이의 출산은 몇 시간이 되어서도 끝나지 않았어요. 게다가 심해부 또한 또 새로 시작했다는 사업 때문에 바빠 저녁 7시가 넘도록 도착하지 않았죠. 초조하게 분만실 앞에서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간호사들이 굉장히 분주하게 분만실을 드나드는 겁니다. 저는 다급히 그들 중 한 명을 불러세우고는 무슨 일인지 물어보았어요. 산모분 출혈이 지금 잡히질 않아요. 간호사는 그 한마디를 남기고는 다시 쏜살같이 분만실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 말을 들은 시어머니는 너무 놀라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죠. 시아버지는 분만실 앞을 계속 초조하게 왔다 갔다 하셨고 시어머니는 부들거리는 두 손을 맞잡고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저 또한 시어머니를 안심시키려고 노력하긴 했지만 불안하긴 저 또한 마찬가지였어요. 이미 얼마 전 남편을 잃어봤기 때문에 더더욱이요. 하지만 시누이는 가족들의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결국 분만실에서 살아나오지 못했습니다. 원인은 과다 출혈이었다고 해요. 시어머니는 그만 그 자리에서 혼절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시아버지는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통곡을 하셨죠. 뒤늦게 도착한 심해부 또한 시누이의 소식을 듣고 망연자실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시누이의 딸은 무사히 태어나 목숨을 건졌어요. 몸무게가 다른 아이들보다 1kg는 더 나갈 정도로 건강하게 태어났죠. 하지만 시부모님은 손녀를 보려고조차 하지 않으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시누이의 장례를 치른 후 경상도로 내려가서 제게 울먹이시더군요. 내 딸 잡아먹고 태어난 애 내가 어떻게 웃으며 볼 수 있겠니? 나한테 매정하다고 해도 상관없다. 그 아이를 다시 보기엔 우리에게도 시간이 필요하구나. 이해했습니다. 자식을 1년 만에 둘이나 잃은 부모의 심정이 어찌 멀쩡하겠습니까? 그렇게 시부모님을 내려보낸 후 혼자 아이를 맡게 된 심해부는 제게 간곡히 부탁하더군요. 애 이름은 소영이라고 지었어요. 집사람이 딸을 낳으면 소영이라고 이름 짓고 싶다고 말했거든요. 그런데 아주머님, 전 당장 돈을 벌어야 하는데 갓난을 제가 어떻게 혼자서 키울 수 있겠어요.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집사람이 아주머님께는 잘했었잖아요. 평일에만 봐주시면 주말엔 제가 데려가서 돌볼게요. 네?
부탁드려요. 어차피 심해부의 부탁이 아니더라도 저는 제가 조카를 맡아 키우고 싶었습니다. 전에도 말했듯 신우이의 딸은 제 딸이나 다름이 없었으니까요. 저는 어른들의 사정은 전혀 모른 채 아기 침대에 누워 새근새근 자고 있는 소영이를 보며 이렇게 중얼거렸어요. 태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애가 어쩜 이렇게 제 엄마를 쏙 닮았을까? 아가씨 보고 있어요? 애가 아주 아가씨 판박이에요. 원래 나 혼자 말고 아가씨랑 둘이서 이 일 행복하게 내려다 보고 있어야 했는데 아가씨랑 내 남편 그리고 나 이렇게 셋이 지내던 집에 이젠 나 혼자 쓸쓸히 남아있네요. 나쁜 사람들. 나만 이렇게 두고 가면 어떡해요. 나 혼자 정말 어떻게 살라고요. 공허한 집에서 아기를 보며 몇 날 며칠을 그렇게 울었는지 모릅니다. 수영이는 찢어지는 제 마음도 모르고 야속하게도 빵긋빵긋 웃기만 했죠. 갓난애가 착한 신우이를 닮아 어쩜 그렇게 울지도 않고 얌전하던지요. 그런데 수영이를 맡은 후 첫 번째 주말이 되고 두 번째 주말이 돼도 주말에는 자기가 애를 돌보겠다던 심애부에게서 아무런 소식이 없더군요. 제 전화 또한 받지 않았고요. 저는 혹시 심애부에게 무슨 일이 있나 싶어 소영이를 등에 업고 신우이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어버렸죠. 매부, 안에 있어요? 집 초인종을 열심히 눌러보았지만 집안은 감감무소식이었고 혹시 심해부가 일을 나간 건가 싶어 집 밖에서 한참을 기다려보았지만 심해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제게 웬 할머니가 말을 걸더군요. 아줌마도 이 집 양반한테 돈 뜯겨서 찾아온 거유? 네? 아니요, 전 친척인데요. 연락이 안 돼서 찾아왔는데 이 집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아, 있었다마다. 내가 이 집 주인인데 그 양반 자기 아내 죽고 얼마 전에 전세금이랑 짐 죄다 빼서 나갔수. 내가 그놈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나 몰라요. 아, 글쎄 그놈이 빚을 잔뜩 지고 야반도주를 한 것 같더라고. 그래서 빚쟁이들이 일주일 내내 몰려들어 난동을 부리는 통에 경찰이 몇 번이나 드나들었는지 원. 아무튼 빚쟁이는 아니라서 다행이네요. 난 또 경찰 불러야 하는 줄 알고 달려왔네. 여기서 아무리 기다려도 그 양반 안 오니까 헛고생하지 말고 돌아가시오. 대체 이게 무슨 소리라 말입니까? 아니, 어떻게 태어난 지 한 달도 안 된 자기 자식을 내버려 두고 도망을 갈 수가 있나요? 이후 저는 틈날 때마다 심해부의 소식을 수소문했지만 들려오는 얘기는 심해부가 이곳저곳 돈을 빌리고는 그대로 잠수를 탔다는 말뿐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사업 아이템을 계속해서 옮긴 것도 뭐 하나 제대로 했던 게 없어 빚을 지고 그 빚을 메꾸려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다가 또 쫄딱 망하고의 반복이었더군요. 아주 후에 심해부를 다시 찾아보려 했지만 아예 심해부의 주민번호는 말소된 상태였습니다. 눈앞이 깜깜했어요. 아이를 제가 맡아주는 거야 얼마든지 가능했지만 문제는 돈이었죠. 당시 무직인 채 남편이 남겨준 유산으로 연명하던 제가 언제까지가 될지도 모르는 육아를 어떻게 책임진다고 선뜻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도 소영이는 하루가 다르게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도리어 망연자실한 제게 소영이는 살아갈 힘을 주었어요. 하루 종일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다가도 소영이가 울면 한운 수 없이 몸을 일으켜 아기를 달래주러 가야 했고 때 되면 밥을 먹여야지 트림도 시켜주고 기저귀도 갈아줘야지 그렇게 온종일 아이를 보다 보면 어느새 한밤중이 되어 저도 지쳐 잠이 들었죠.
아마 제 정신을 쏙 빼놓은 소영이가 없었다면 저는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가 스스로 생을 마감했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저는 제가 소영이를 맡아 키우기로 결심했어요. 하지만 그런 제 말을 들은 시어머니께선 한사코 제 의견을 반대하셨죠. 아가, 네 마음은 잘 알겠다만 소영이는 보육원에 보내는 게 좋겠구나. 나도 몸이 많이 늙어 깐난쟁이를 돌보긴 힘들고 네 시숙도 애가 둘에 형편도 좋지 않으니 그 애를 키우긴 힘들어. 그렇다고 우리 딸애랑 피 한 방울 안 섞인 너한테 그 짐을 지울 순 없잖니. 네가 그동안 얼마나 힘겹게 살았어. 이제 그만 소영이는 보육원에 맡기고 편하게 살거라. 그런다고 아무도 널 욕할 수는 없어. 아니요, 어머님. 아가씨는 저한테 친동생이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리고 예전에 남편이 제게 그랬어요. 항상 우리가 아가씨 뒤에 든든하게 버티고 있어줘야 한다고. 죽은 아가씨가 자기 딸이 보육원에 버려지는 걸 보면 하늘에서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겠어요. 어머님, 저 사실 남편하고 아가씨 죽고 정말이지 따라가고 싶었어요. 그런 저를 지금까지 살게 하고 버티게 해준 게 바로 소영이에요. 제가 소영이를 살리고 있는 게 아니라 소영이가 저를 살리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님. 이건 전부 다 저를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시어머니는 그런 제 말에 한숨을 푹 쉬시더군요. 그렇게까지 말하는데 자신이 제게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냐면서요. 그렇게 전 남편과 시누이와 함께 살던 집에서 이젠 시누이의 딸과 둘이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열이 떨어지지 않아 밤새도록 울던 소영이를 들쳐안고 병원으로 뛰어가던 날, 저는 소영이마저 잃을까 두려워 울먹이며 쉴 새 없이 중얼거렸어요. 소영아, 울지 마. 외숙모가 지켜줄게. 아무 일 없을 거야. 다 괜찮을 거야. 다행히 소영이는 처치를 받고 반나절 만에 열이 내렸지만 저는 결심했습니다. 제가 소영이의 진정한 보호자가 되려면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요. 그리고 저는 시부모님께 말씀드리고 소영이를 제 양딸로 입양했어요. 그리고 남편의 유산이 떨어질 즈음 저는 동네 한 식당에 일을 구했습니다. 비록 몸이 약해진 탓에 일이 조금 버겁긴 했지만 소영이를 생각하면 그깟 힘듦 쯤은 얼마든지 참을 수 있었죠. 그렇게 무탈한 날들이 흘렀지만 마음 한편으론 불안했어요. 아이가 언젠가 진실을 알게 되면 크게 상처를 받을까봐 말이죠. 그리고 제 우려는 얼마 지나지 않아 현실이 되었습니다. 명절을 맞아 오랜만에 시댁에 내려갔을 때였어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당시 13살이었던 소영이가 엉엉 울며 제게 오는 겁니다. 소영아, 왜 울어? 엄마, 나 엄마 친딸 아니야? 뭐? 누가 그래? 화장실 갔다가 나오는데 할머니랑 큰아빠가 하는 얘기 다 들었어. 나는 엄마 아빠 딸이 아니라 죽은 아빠 동생 딸이라고. 내 친아빠는 날 버리고 도망갔다고. 엄마 진짜야? 그래서 엄마랑 나 이렇게 하나도 안 닮은 거야? 아찔했습니다. 언젠가는 이야기해줘야지 싶었지만 이렇게 이르게 예기치 못한 순간에 알게 하고 싶진 않았어요. 아이의 울음소리에 뒤늦게 거실에서 달려온 가족들은 아이의 말을 듣고 어쩔 줄을 몰라 하더군요. 시어머니는 결국 소영이를 끌어안고 울음을 터뜨리셨습니다. 아이고, 소영아, 이거사, 우리 말은 또 언제 들었대? 울지 마라, 아가. 이 헬미가 늙어서 주책이다. 애가 듣는 줄도 모르고 그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아이고, 이 헬미가 내 딸 보고 싶은 마음에 그만. 저렇게 울며 말씀하시는 시어머니를 제가 어떻게 탓할 수 있었겠어요?
저는 울음을 그치지 못하는 소영이를 데리고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곤 소영이를 조심스럽게 타일렀죠. 소영아, 울지 마. 어? 네가 울면 엄마 가슴이 찢어진다고 예전에 얘기했지? 제가 천천히 소영이의 머리를 쓰다듬자 소영이는 그제야 조금 진정이 되는지 눈물을 그치고 코를 훌쩍 떼더군요. 저는 계속해서 소영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소영아, 소영이는 엄마네 엄마랑 아빠 본 적 없지? 엄마도 나처럼 엄마 아빠 없었어? 아니, 엄마는 있었어. 아마 지금도 살아 계실지도 몰라. 엄마는 가족 간의 인연을 끊고 집을 나왔거든. 소영아, 세상에는 핏줄로 이어진 친부모 자식 간이어도 남보다 못한 경우도 있어. 엄마처럼 말이야. 그런데 엄마랑 피로 이어지지 않은 소영이랑 소영이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큰아버지는 누구보다 소중한 엄마 가족이야. 물론 그중에 제일은 엄마 딸 소영이고. 그럼 내가 엄마 친딸이 아니어도 엄마는 나 사랑해? 당연하지. 엄마는 우리 소영이 없으면 못 살아. 소영이는 엄마의 전부야. 그러니까 소영이가 엄마 딸이 아니니 뭐니 이런 소리 또 하면 안 돼. 알았지? 그럼 엄마 정말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 제가 눈물을 글썽거리며 말하자 소영이는 그제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제 눈가를 닦아주며 도리어 저를 위로해 주더라고요. 엄마 울지 마. 내가 미안해. 다시는 그런 말 안 할게. 그런 소영이를 안고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고맙고 미안한 마음의 말이죠. 이후 소영이는 정말로 제게 단 한 번도 그날 일에 대해 이야기를 꺼내지 않더군요. 세월이 흘러 소영이는 서울에 있는 대학에 진학을 했고 대학을 졸업하고는 누구나 알만한 중견기업에 입사를 했습니다. 얼마나 대견하던지요. 합격자 발표가 난 다음 날 저는 신우이의 유골이 안치된 납골당에 처음으로 소영이를 데리고 갔죠. 인사해 소영아, 네 친엄마야. 어? 소영이는 제 말에 굉장히 당황한 표정이더군요. 저는 그런 소영이에게 작게 미소를 지어 보이곤 오랜만에 마주한 신우이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아가씨, 오랜만이에요. 내가 너무 오랜만에 왔죠? 잘 지내고 있어요? 아가씨는 좋겠어요. 난 이렇게 나이 먹어 주름이 가득한데 사진 속 아가씨는 여전히 젊고 예뻐서요. 아가씨 딸 소영이에요. 딱 봐도 한눈에 알겠죠? 아가씨 젊었을 때랑 아주 똑 닮았잖아요. 아가씨, 우리 소영이가 이번에 큰 회사에 번듯하게 입사하게 됐어요. 아가씨가 직접 봤더라면 정말 자랑스러워했을 텐데. 그죠? 아가씨, 내가 우리 소영인 이렇게 잘 키웠으니까 이제 거기서 더 이상 딸 걱정하지 말고 편히 쉬어요. 알았죠? 소영이는 옆에서 제 말을 가만히 듣더니 자기와 닮은 신우이의 사진을 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게 끝이었어요. 소영이는 그만 가자며 제 팔을 조용히 이끌더군요. 나중에 들어보니 소영이가 그러더라고요. 얼굴도 처음 보는 사람에게 엄마라는 말이 나오질 않았다고요. 그러더니 제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돌아가신 그분께는 굉장히 감사하고 있어. 날 이렇게 낳아서 엄마랑 만나게 해주셨으니까. 그래도 죄송하지만 어쩌겠어? 나한테 엄마는 엄마 단 한 사람뿐인걸. 그러니까 나는 더는 거기 안 갈래. 엄마가 이해해줘. 그래도 납골당을 다녀온 이후 소영이는 한결 마음이 편안해 보였어요. 아마 한 번쯤은 제 엄마를 눈으로 직접 보고 싶었던 거겠죠.
그렇게 소영이와 평생 행복할 줄만 알았는데 세월이라는 놈은 저를 그대로 내버려 두질 않았습니다. 소영이를 잘 키워놓은 게 이번 제 생의 마지막 임무라도 됐었는지 소영이가 취업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저는 심한 당뇨와 맞닥뜨리고 말았죠. 처음엔 살이 5kg나 빠지기에 저는 단순한 노화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살은 자꾸만 빠져갔고 피부에 이상한 반점들이 생기기 시작하더군요. 결국 병원에 갔을 때 저는 2형 당뇨병 진단을 받고 말았죠. 이미 너무 오래 스스로를 방치해둔 터라 증상은 빠르게 나빠졌습니다. 게다가 몸 자체가 많이 약했던 터라 제 몸은 하루가 다르게 무너져 갔어요. 건강이 악화되다 보니 갖은 합병증이 제게 찾아왔고 저는 결국 소영이의 나이 30살 때 당뇨발까지 오게 되어 오른쪽 다리를 허벅지 아래까지 절단하게 되었습니다. 발에 찾아오는 이상 감각을 무시한 채 계속해서 식당 일을 나가다가 결국 맞이한 처참한 최후였죠. 소영이는 절단된 제 다리를 보며 매일같이 펑펑 울더군요. 회사 일이 바쁘답시고 제 몸이 이렇게 될 때까지 안일하게 생각하며 방치했던 자기 탓이라면서요. 아니다, 소영아. 이게 왜 네 탓이야? 몸에 문제가 있는 걸 알고도 외면한 내 탓이지. 내가 말을 하지 않는데 네가 어떻게 알았겠어? 하지만 소영이는 제 절단 수술 이후 2년간 일하는 시간을 제외하면 한시도 제 곁에서 떨어지질 않았어요. 소영이는 제 곁에 붙어 의족을 차고 걷는 연습을 하는 제 모습을 지켜보았고 제가 넘어지면 자신이 넘어진 것처럼 펑펑 울고 제가 조금이라도 더 나아진 날이면 세상이라도 다 가진 것처럼 기뻐했죠. 하지만 삶이라는 게 그렇게 녹록질 않더군요. 정부 지원금까지 더했건만 의족의 가격은 저렴한 것도 몇백에서 1,000만 원을 호가했습니다. 게다가 5년에 한 번씩은 새 의족으로 바꿔줘야 한다고 하니 정말 미칠 노릇이더군요. 그렇다고 제가 앞길 창창한 소영이에게 언제까지나 의존할 수도 없는 일이고요. 저는 어떻게든 혼자 살아갈 방법을 터득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소영이를 위해서라도요. 그래서 저는 위험하니 절대 집 밖에 혼자 나가지 말라는 소영이의 말을 어기고 소영이가 출근한 사이 혼자 집 밖으로 외출을 시도했습니다. 슈퍼에 혼자 저녁거리들을 사러 말이죠. 하지만 저의 도전은 집을 나선 지 채 5분도 되지 않아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저희 집은 빌라 2층이었는데 그 한 층의 계단조차 제대로 내려오지 못하고 그만 계단에서 굴러떨어진 거죠. 의족 또한 그때 그만 부러져 버렸고요. 정신을 차렸을 때 저는 응급실의 침대 위에 누워 있었고 제 곁엔 얼굴이 눈물로 뒤덮인 소영이가 앉아 있었어요. 처음 보는 젊은 남자와 함께 말이죠. 엄마, 내가 혼자 나가지 말랬잖아. 나 정말 피 말려 죽이려고 작정했어? 대체 왜 그래, 왜? 내가 병원에서 전화 받았을 때 얼마나 무서웠는지 알아? 미안해. 엄만 그냥 혼자서 뭐라도 해보려고. 하지 마. 내가 있잖아, 엄마. 나 진짜 엄마 없으면 못 살아. 제발 내 말 좀 들어. 알았어. 미안해, 우리 딸. 울지 마. 그때만큼 이 몸뚱이가 저주스러웠던 적이 없었습니다. 차라리 계단에서 굴러떨어질 때 이 짐스러운 목숨이 끊어졌으면 좋았겠다고 몇 번이나 생각했는지 몰라요. 제가 제 딸에게 이런 짐을 지워주려고 제 딸을 거둔 게 아니었는데 말이죠. 그렇게 조용히 눈물을 떨구는데 딸 옆에 앉아있던 남자가 제게 정중히 인사를 하더군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소영이 남자친구
정윤호라고 합니다. 남자친구? 너무 놀랐어요. 항상 일, 집이었던 애가 대체 언제 남자친구를 만들었단 말입니까? 나중에 소영이에게 들어보니 소영이와 그 남자는 대학교 때부터 무려 10년 가까이 만남을 가져왔다고 하더군요. 그날은 오랜만에 잠시 얼굴을 보러 만났다가 제 소식을 듣고 함께 달려오게 된 거라고요. 미안해, 엄마. 일부러 숨길 생각은 아니었는데 엄마가 알면 나 빨리 결혼하라고 집에서 쫓아낼까봐 말 안 했어. 소영이의 말을 듣자 저는 확신이 섰습니다. 소영이를 위해서라도 제가 빨리 소영이에게서 떨어져야 한다고 말이죠. 이후 퇴원을 한 저는 소영이에게 만나는 남자가 어떤 사람이냐고 물었어요. 소영이는 그저 성실하고 좋은 사람이라고 대답하더군요. 근데 곧 헤어질 거야. 그 사람은 나랑 결혼하고 싶다고 자꾸 조르는데 난 그럴 마음이 없으니까 나는 평생 엄마랑 살 거야. 가슴이 미어졌어요. 소영이의 깊은 속을 잘 알았기 때문이죠. 이후 저는 식음을 전폐하며 시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굶어 죽는 꼴 보고 싶지 않으면 그 남자랑 결혼해서 네 살림을 차리라고요. 엄마가 나 없이 어떻게 살려고 해. 생활비는 고사하고 혼자 계단도 못 내려가서 그 사다를 냈으면서 도대체 나 결혼하면 어떻게 살 거냐고. 사람은 어떻게든 다 살게 돼 있어. 네가 나 때문에 좋아하는 남자랑 결혼도 안 하고 내 옆에만 계속 붙어 있으면 내 속은 어떻겠니? 어? 제발 엄마 마음 좀 그만 아프게 하고 결혼해. 엄마한테는 가끔씩만 찾아오면 되잖아. 제발 네 행복 찾아서 가란 말이야 이거사. 그렇게 눈물뿐인 신경전을 벌이던 어느 날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소영이가 그 남자를 집에 데리고 와 결국 제게 뱉기를 들었던 거죠. 엄마, 나 결혼하기로 했어. 내가 졌어. 그래, 잘 생각했다. 잘 생각했어. 그런데 이어진 소영이의 말은 저를 깜짝 놀래키다 못해 눈물까지 터지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우리 엄마랑 같이 살 거야. 이 사람이 먼저 그러자고 했어. 뭐?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던 소영이의 남자친구는 조용히 제 손을 잡고 이렇게 말하더군요. 어머님, 아니 장모님, 저는 이전부터 소영이한테 어머님을 모시고 살자고 말했었어요. 소영이는 제게 짐이 되기 싫다며 그마저도 거절했었지만은요. 그런데 얼마 전 제게 장모님에 대한 말을 하며 결혼을 하자고 울더군요. 장모님, 저 소영이 정말 많이 좋아합니다. 그리고 소영이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신 장모님 또한 진심으로 존경하고 있어요. 제 부모님께서는 이미 소영이를 잘 알고 계십니다. 오히려 장모님을 모시고 살라고 먼저 제게 말씀해 주신 게 부모님이에요. 그러니 저희 가족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제 부모님처럼 잘 모실게요. 저를 가족으로 받아주세요, 장모님. 그 말을 듣던 소영이는 결국 옆에서 눈물을 터뜨리더군요. 제 얼굴이야 뭐 이미 눈물로 범벅이 된 후였고요. 내가 소영이한테 그리고 자네에게 이렇게 큰 짐이 되어도 되겠는가? 친부모도 아닌 내가 그럴 자격이 있겠느냐 말이야. 그런 말씀 마세요. 그 누구도 장모님보다 소영이를 더 아끼고 사랑해주지 못했을 겁니다. 맞아, 엄마. 엄마 누가 뭐래도 내 엄마야. 예전에 엄마가 한 말 잊었어? 엄마가 그렇게 말하면 가슴 찢어지는 건 나도 마찬가지야. 이 얼마나 죄스럽고 감사한 일이란 말입니까? 결국 소영이와 남자친구는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저는 소영이의 남자친구, 아니 새 사위가 신혼집으로 구한 새 아파트로 이사를 했죠. 그리고 제가 이사를 들어간 다음 날 정서방은 저를 차에 태우고 어디론가 데려가더군요. 그렇게 도착한 곳은 저에게 또다시 놀라움을 안겨주었어요. 그곳은 다름 아닌 맞춤형 의족 매장이었습니다. 아니 정서방, 여긴 장모님 새 의족 맞추셔야 하잖아요. 저희 회사에서 제가 맡고 있는 거래처 중에 의족 맞춤 업체가 있었어요. 어차피 서로 좋게 보여야 하는 관계라 의족을 직원 할인가에 제작해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10년이든 20년이든 앞으로 쭉이요. 그리고 정서방이 제게 맞춰주겠다고 말한 의족은 정상가로 몇천만 원을 호가하는 아주 비싼 모델이었어요. 저는 두 손을 다급히 내저으며 거절했죠. 제가 아무리 염치가 없기로서니 어떻게 그런 걸 넋죽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 제 손을 잡으며 정서방은 아주 다정하게 말하더군요. 장모님,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소영이의 부모님은 제게도 마찬가지로 소중한 부모님이에요. 게다가 저 나름 돈 잘 버는 상사맨이고 앞으로의 미래도 창창합니다. 이 정도는 장모님께 전혀 아깝지 않아요. 그러니 제 마음이라고 생각하시고 부디 받아주세요. 게다가 장모님께서 얼른 재활에 성공하시는 게 소영이와 저를 위한 일 아니겠어요? 소영이가 자신을 닮아 정말 착한 남편을 얻었더라고요. 저는 그저 고맙다고 연신 말하며 정서방의 손을 어루만졌죠. 그렇게 의족을 맞추고 딸 부부와 살게 된 지도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제법 그럴싸하게 걷게 되어 집안 정도는 자유롭게 활보할 수 있게 되었어요. 요즘 제 하루 일과 중 제일 즐거운 일은 바로 딸과 사위의 퇴근을 기다리며 저녁을 차리는 일이랍니다. 딸은 매일같이 질리지도 않고 제게 힘들게 이러지 말라며 잔소리를 하지만 저 또한 한 고집 하는지라 매일같이 음식을 하고 있네요. 아, 주말은 딸과 사위가 번갈아 가며 요리를 하거나 서울 인근으로 셋이 함께 놀러나가 밖에서 외식을 하기도 하고요. 80 후반인데도 아직 정정하신 시부모님께선 이제 은근히 증손주를 바라시는 듯 합니다. 매번 저와 통화를 할 때마다 제게 묻곤 하시거든요. 소영이는 아직 아무 소식 없니? 그래도 만약에 애 몸이 약하면 임신은 꿈도 꾸지 말고 자기 몸부터 챙기라고 꼭 말해줘야 한다. 엄마가 건강해야 태어난 아기도 행복한 거라고. 아직까지 죽은 시누이를 떠올리는 듯한 시어머니의 말에 저는 그저 씁쓸하게 웃고는 하죠. 여기까지가 우여곡절 많던 제 인생의 이야기였습니다. 참 다사다난했죠. 저 스스로도 처음으로 글을 쓰며 제 인생을 쭉 돌아보니 웃음이 나기도 하고 다시 눈물이 나기도 하네요. 그래도 지금은 누구보다 편안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으니 나름 나쁘지 않은 삶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도 누군가는 가슴에 묻고 누군가는 여전히 눈에 담은 채 현재를 보내고 계신가요? 항상 인생에 좋은 일만 있지는 않겠지만 저와 함께 제 사연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 모두 슬픔을 딛고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는 지금을 보내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모두의 가정에 편안함이 깃들기를 빌며 이만 글을 마칠게요. 감사합니다.